세무 2급은 교재 29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8페이지부터 300페이지에 나와져 있는 문제이고요. 총 15문제였죠. 네,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이라고 묻네요. 근데 이게 급수가 달라져도 여러분 물어보는 패턴은 유사합니다. 네, 유사하죠. 자, 비반환 조건부 용기대금. 자, 대가와 구분기재된 봉사료. 자, 매출 할인.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수령한 국고 보조금 이런 포함되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답은 1번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왜 1번이냐면 우리가 용기대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건 반환 조건부였어요. 제가 그래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음식점에 주류를 납품하는 분들이 플라스틱 상자에 납품을 한다. 또는 여러분 편의점도 비슷하긴 해요.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면 종이 상자로 되어 있는 주류들을 왜 우리 그 박스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종이 상자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 주류가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쪽에 납품이 되는 거 보시면 플라스틱 상자예요. 그게 용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반환해 가시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반환을 안 한다고 앞에다 뭐 붙여놨어요, 여러분? B자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가와 구분기재된 봉사료, 그리고 이 봉사료 누구한테 줄까요? 반드시 종업원에게 무엇한다? 지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득세에서 원천징수율 몇 프로로 배운다? 5%로 배운다라고 했던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커피집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매출 할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죠? 할인, 애누리, 그리고 반입되는 환입까지. 자,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시면, 있음이라고 하시면 과세표준에 포함이다. 그래서 우리 누굴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재무회계의 유형자산의 국고보조금, 정부보조금에 의한 취득이 있었다라면 우린 전체 금액을 유형자산으로 잡았다가 관련된 국고보조금 차감 계정으로 가서 우리 결산할 때 감가상각 합비하고 상계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원리 그대로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은 우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번과 3번과 4번은 제외되는 항목인 거죠. 1번은 포함해야 되는 항목이고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고 마무리.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당해 사업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상품 외상 판매한 공급가액 3천만 원. 자, 자기의 타사업장으로 반출한 금액 공급가액 200만 원이 있고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줬는지 아시겠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 왜냐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승인을 받았다. 우리는 총괄 납부자이다. 라고 하신다라면 자기의 타사업장 반출은 간주 공급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준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간주 공급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간주 공급입니다. 그렇게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가 공급의 대표적인 간주 공급. 자, 판매처로 운송하는 도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상품. 자, 원가 100만 원이고요. 단 위에 있는 외상 판매액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대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은 그대로 포함을 안 시켜주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운송하는 도중에 파손됐잖아요. 그럼 운송 전에 우리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안 하면 되는 거죠. 자, 판매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한 장려금. 자,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 판매 장려금이라고 부른다. 판매 장려금은 금전으로 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현물로 주는 건 간주 공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판매 장려금, 금전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제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빼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더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세표준의 금액은 얼마이다? 3천만 원 더하기
200만 원 하셔서 얼마가 된다? 우리 3,200만 원이 되는 거죠. 됐을까, 여러분? 그래서 100만 원은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외상 판매 3천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때는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2,900 바꾸라는 얘기고. 그리고 얘는 과세 표준이 확정된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판매 장려금이라든지 대손금이라든지 하자 보존금은 과세 표준에 벌써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빼면 안 된다고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그냥 두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 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구하시오. 자, 3월 15일 대만의 웬디사의 제품을 총 2만 불에 수출하기로 하고요. 계약금 2,000불을 수령하여 동일자로 원화로 환전하였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여러분? 우리 미리 받은 계약금이 있어요 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선수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금을 우리는 무엇하였다? 3월 15일 날 원화로 환전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4월 15일 제품을 인천항에서 선적하고요. 중도금 10,000불을 수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4월 30일 잔금 8,000불을 수령하고요. 동 금액을 원화로 환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적한 날짜는 며칠인 거예요? 4월 15일인 거네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부분은 언제 한다? 공급 시기를 확정 지으면 하는 거죠. 왜냐면 공급 시기에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고 그 과세 표준이 확정이 돼서 무엇하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하는 거니까요. 그럼 그 공급 시기는 며칠이다? 선적일인 4월 15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럼 이제 4월 15일에 지금 내용을 놓고 봤더니 우리는 지금 현재 2,000불의 수출 계약을 했다. 그중에 우리는 미리 받은 누가 있다? 선수금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선수금이 현재 얼마이다? 2,000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 시기인 4월 15일 날 보니 우리는 중도금이라고 해서 그 날짜에 얼마를 받은 게 있다? 10,000불을 받은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도금 받은 날짜는 여러분 4월 15일 날 선적하는 날짜 당일날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4월 15일 현재 20,000불 중에 12,000불밖에 못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나머지는 우리 무엇이다? 외상 상태인 거죠. 잔금을 언제 받았대요? 4월 30일 날요. 그래서 외상으로 얼마가 나갔다? 8,000불이 나갔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표준 계산을 해라. 근데 여러분 제가 뭐 강조했었냐면 우리가 대가를 무엇으로 받을 때? 대가를 외화로 받을 때 달러는 누가 봐도 외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게 되면 우리 미리 받은 계약금이 있다. 그래서 선수금이 있으면 뭘 고민하셔라. 선수금은 우리 원화로 무엇하였는지 원화로 환전하였는지 아니면 나는 공급 시기인 4월 15일 현재 외화로 무엇하고 있는지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 무엇해라? 고민해 보셔라. 이거 적용되는 환율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원화로 환전했다라면 무엇으로 가시고요? 환가 날의 환율로 간다. 그럼 3월 15일의 환율은 1,200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2,000불에 곱해지는 건 얼마이다? 1,200원. 1달러당 1,200원을 곱해야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외화로 부여했다라면 우리 무엇으로 가신다? 4월 15일이 선적일이었죠. 자, 선적일 공급 시기에 우리 기준 또는 재정환율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우리 얼마로 가요? 1,300원.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 10,000불 수령했고요. 8,000불은 못 받았대요. 그러면 중도금 10,000불과 외상인 8,000불에 대해선 적용되는 환율은 얼마가 된다? 우리 1,300원이 되는 거죠. 결론적 이 문제는 무슨 부분이에요? 원화로 환전했다라면 또는 환가했다라면 그때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느냐라는 걸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글씨인지는 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를 하게 되면 환가 금액으로 가라. 그래서 1,200원을 곱하는 거고 그리고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수령한다. 또는 당일 날짜에 외화로 받는 부분은 우리 그냥 뭐로 가시면 된다? 공급시기의 기준 또는 재정환율로
금액 계산하신 거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8,000불에 곱해지는 건 4월 15일에 1,300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금액 계산하셔서 더해봤더니 얼마가 나온다? 2,58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론에서는 계산을 해서 과세표준을 찾아라 라는 문제로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전산실무에 가면 분계 문제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공급가에게 우리 요 2,580만 원 입력을 해주시고 하단에 우리 무슨 부분 선수금 정리시켜 주시고 이건 이제 돈 받았으면 보통 예금은 돈 받았다 주겠죠. 그럼 보통 예금을 정리하시고 외상은 아직 돈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정리하시겠죠. 그렇게 마무리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전산실무와 그리고 이론 문제 모두 다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이제 회계하고 달라진 게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문제들. 자, 네 번째,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손세액공제는 1년에 딱 2번. 그래서 확정 때만 들어간다. 그래서 예정 때 발생된 게 있으면 확정 때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면 된다. 자, 어음은 부도가 발생하면 즉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틀린 거 찾아달라겠네요. 답은 2번이네요. 자, 여러분 어음이나 수표가 무엇이냐면 부도가 발생하면 우린 몇 월 경과요? 6월 경과 한 시점에 무엇 할 수 있다? 대손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6월 경과 시점이 있다라는 거. 자, 세 번째 대손세액공제는 대손금액,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정리하시는 거고요. 자,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 무엇 하시면 된다? 가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손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세액란에 우리 마이너스로 표시하시는 거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 대손 세액공제를 받았던 걸 회수하게 되면 우리 무엇 하신다? 대손세액 가감란에 양수로 기록해서 내야 되는 부가세에 가산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4번도 맞는 표현이죠. 자, 우리 틀린 것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자, 면세사업 용도에 사용할 재화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 여러분 어디에 쓴다고요? 면세사업에 사용하겠대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공제받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이 되죠. 불공입니다. 자, 간이과세자, 신규 사업자라고 써드렸어요, 여러분. 자, 신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 여러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기준금액이 얼마였다? 우리 4,800만 원 이상이었죠. 자, 이상이고 얼마? 8,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받아온 세금계산서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근데 제가 여기다 신규라고 써드렸잖아요. 또는 신규 사업자 말고 또 누구도 있죠, 여러분? 우리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무엇한 사람? 미만인자. 자, 이들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죠.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람들한테 발급받아온 세금계산서는 매입세 공제가 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구분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한테 세금계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의무자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의무자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받아온 것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들한테 받아온 신용카드 영수증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답 2번은 불공에 들어갑니다. 공제 못 받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금계산서 대신 발급받은 거래 명세표상의 매입세, 거래 명세표랑 간이영수증이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아이들이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당해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된 상품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자, 이 부분 여러분 예정 신고시 누락했으면 우리는 무슨 신고할 때, 확정 신고할 때 무엇 하시면 된다? 같이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확정 신고시 반영 신고하시면 우리 매입세 공제 받는데 문제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왜 확정 신고라고 줬는지 알겠네요. 지금 네 번째 부분 누락건 확정 때 반영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 공제액은 얼마인가? 자, 2000cc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렌탈 요금으로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자, 렌탈업자는 임대업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세금 계산서를 받아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규모에 해당되는 자동차라는 거죠. 자, 공제받을 수 없죠, 여러분.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구입하는 거, 유지하는 거, 빌려 타는 거 모두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종업원 사고 치료비를 병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여러분, 지금 보면 병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예요. 병원은 일단 무슨 사업자로 시작한다? 면세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면세. 그러니까 여러분 면세에 해당된 신용카드는 부가가치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자, 국내 항공기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 무슨 부분? 운송과 관련된 부분은 화물과 여객이라는 게 있다겠죠, 여러분? 그럼 여객, 운송, 용역은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 못 한다겠어요? 줘봐야 영수증밖에 안 된다겠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세금 계산서를 무엇할 수 없다, 발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객, 운송, 용역은 일단 면세로 들어가는 게 맞죠. 또 하나는 여객, 운송, 용역은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못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은 면세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단서가 붙죠. 당신이 지금 무슨 부분 택시를 탔다라고 하거나 또는 누구 여러분 여기 나와져 있는 항공기 또는 쾌속선에 속하는 배. 자, 그리고 고속철도 또 뭐 있죠,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해야 되죠. 우리 고속철도 말고요. 우리 또 기억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등고속버스. 그죠? 우등고속. 자, 이들은 무엇이다? 과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항공기 이용 요금은 과세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받아온 신용카드 결제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다 X네요? 그러면 우린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공제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자, 이게 회계에서는 0원이라고 찾으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공제받을 금액이 없다라고 줬네요. 근데 문제 난이도는 좀 다르죠, 여러분. 회계 난이도가 좀 더 낮았어요. 그리고 세무 쪽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요거 저거 다 봤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무슨 부분? 비영업용 소형수용차에 대한 임차. 하나는 무슨 뭐 면세사업자한테 받아온 신용카드. 하나는 무슨 부분? 아, 영수증에 가서 봤더니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사업자가 있었다. 그래서 세금 발급을 못하는 사람한테 받아온 신용카드 영수증. 공제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공제가 되는 건 세금 계산서 대신 받는다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들한테 받아온 것만 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7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 공제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의제매입세에게 공제 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에게는 운임 등의 부대 비용을 포함한 매입 원가로 한다. 여러분, 운임 등의 부대 비용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포함하지 않은 또는 불포함한 매입 원가로 가야 되겠죠. 순수한 원재료 매입가액만 들어가라. 자, 간이과세자는 2021년도 7월 1일 이후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간이과세자는 6월 30일까지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7월 1일 이후부터는 우리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다. 그럼 이것도 잘못됐죠? 자, 세 번째, 일반 과세자인 음식점업은 자, 정규 증빙 없이 농업인으로부터 구입 시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면 농어민들한테 구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 없이도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요? 우리 사업의 종류에 가서 봤더니 업태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 사람?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제조업은 농어민 매입분도 우리 의제매입 공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은 정규 증빙 없이는 공제받을 수 없다가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식점은요, 의제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무조건 사업자한테 사와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옳은 것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의제매입세 공제는 예정신고 시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의제매입은요, 예정신고 때도 공제를 받고요. 다만 한도 규정이 신설이 되면서 한도 규정이 우리 신설이 되면서 요것 때문에 우리 확정신고 때는 무엇을 한다라고 얘기했다. 확정신고 시 한도 내 금액까지만 공제를 받아야 돼서 정산한다는 표현을 쓴 것뿐이죠. 그래서 예정신고 시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 맞습니다. 예정 확정 모두 다 공제가 된다. 됐을까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용으로 수취한 매입세액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쓰기 위해서 사가지고 온 건 공제가 가능하다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사유에 가서 봤더니 안 된다라는 요건들이 있었죠, 여러분. 네, 지금 현재 그런 요건을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시면 공장에서 사용할 화물차를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여러분 화물차는요. 우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되는 자동차가 아니죠. 그러면 이 화물차와 관련돼서 우리 받아온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여러분. 그리고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입 매출 전표에 50실 카드 과세로 넣어서 공제받으시면 되겠고요. 본사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고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럼 뭐 본사 건물이든 공장 건물이든 임차료 지급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받아온 건 적격증빙 수치죠. 그러면 이 부분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원재료를 6월 30일에 구입을 하고 세금 계산서는 7월 12일로 작성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6월 1일부터요. 6월 30일까지의 거래가 있었다. 공급이 있었다. 라고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작성 일자는 모두 다 언제로 해야 될까요? 작성 연월일. 작성 일자는 당연히 6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중에 하나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업무, 우리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이 있었죠. 발급 기한은 언제까지 하셔야 된다? 다음 달 10일. 그러면 7월 10일까지 발급의 업무를 끝냈어야 됐겠네요. 근데 지금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작성일자가 6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있는 날짜가 아니고요. 세금 계산서 작성일자가 7월 12일인 거예요. 7월 10일로 작성된. 그러면 일단 우리 세금 계산서에 뭐가 있었다? 우리 세금 계산서에 가면 무엇이 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었죠, 여러분? 그럼 필요적 기재사항의 네 가지가 누구였나요? 우리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였죠. 그러면 누가 잘못됐어요? 작성 연월일이 잘못된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발급한 사람은 세금 계산서를 성실히 발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요.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붙어버리고요. 그리고 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사람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여러분.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발급의 기한이랑 작성 연월일을 혼선 빚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달까지 10일이라는 건 업무를 해야 되는 날짜인 거예요. 내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업무 일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일자를 말하는 거지. 우리 세금 계산서 기재하는 작성 여절일이 다음 달 10일이라고 하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있는 날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공장의 사업용 기계장치를 수리하고요. 수리비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뭐 이 부분 전혀 문제 없네요. 우리 공장의 생산 용도로 쓰고 있는 기계를 고치는데 들어간 수리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공제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문제. 다음 중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하는 사유. 이걸 안분 계산 뭐라겠어요, 여러분? 우리 배제한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네, 그래서 안분 계산을 생략한다, 배제한다 라고 했던 부분. 그러면 전체 매입세액을 모두 다 공제받아라 라고 했었던 부분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해당 과세 기간에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직전 과세 기간에 비해 5% 이상 증감한 경우, 여러분, 이 문구는 언제 나오는 얘기일까요? 우리 공통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당신 현재 공통 사용재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감가상각 자산을 갖고 있다라면 직전 과세 기간과 현재 신고하는 해당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의 증감 차이가 5% 이상이 나면 우린 뭘 해야 된다? 재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은요. 우리 재계산과 관련된 문구에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분계산, 생략 또는 배제하라는 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유가 아닌 거 찾아달라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우리 안분계산 생략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당 과세 기간 중에 공통매입세액이 얼마? 5만 원 미만인 경우. 세 번째,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공통 사용재화인 경우. 이건 직전 과세 기간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맞춰주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몇 퍼센트? 5% 미만이면서 우리 공통 매입세액이 얼마? 500만 원 미만인 경우.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이라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5% 미만이면 우리 안분계산 생략한다. 그런데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분계산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는 안분계산 생략하시고 전액공제 맞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어차피 사유가 3개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고 마무리.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납부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옳은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분납제도가 없어요, 여러분.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의 기간을 연장시켜주거나 나눠내는 걸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분납제도는 없습니다. 소득세하고요, 법인세는 분납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50% 이상을, 아니 50% 이하를 무엇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넘어가면 1,000만 원 초과액이고 2천만 원이 넘어가면 50% 상당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나 법인세는 분납의 제도가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분납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은 잘못된 거죠. 분납할 수 없다가 정상적인 표현. 자,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 과세자는 예정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간이 과세자예요? 일반 과세자예요? 일반 과세자인 거죠? 네, 그러면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 개시했으면 당연히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예정 고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은 우리 얼마이다? 그럼 1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미만이었죠. 네, 기준금액은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30만 원 미만까지 같이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미만. 자, 네 번째, 간이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6개월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우리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자, 납부 의무 면제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은 공급대가 4,800만 원인 건 맞습니다. 간이과세자. 그런데 해당 과세기간 6개월이 아니고요. 우리 1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세기간 1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죠. 그래서 답은 우리 몇 번이다? 2번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부분은 2번으로 정리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다음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것. 시험 보러 가셔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여러분은 세무 2급 시험 보시기 때문에 현금 매출 명세서가 현재 시험에 직접적으로 전산수로 내지는 않지만 내역서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메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열어서 보시라고 했었죠. 자, 음식점업, 경영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법무사업,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대상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용역 제공자들이에요. 저 같은 성격의 용역 제공자들. 그래서 2번부터 4번에 대한 부분은 현금 매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1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 그 여기 이제 더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막 다 들어야 되겠죠. 손해사, 정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부분의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요. 다 사업자 거래만 하지 않아요. 네, 개인인 소비자들의 거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금 매출을 자꾸 신고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세청이 잡으려고 만든 제도 중에 하나예요. 예식장도 들어와요, 여러분. 네, 예식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12번째 문제.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음식점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 홍길동은 음식 재료인 야채를 구입하고 받은 계산서로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네, 가능합니다. 우리 가끔 오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음식점에 고깃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고기만 의제매입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고깃집에 가시면 고기 말고 뭐가 있어요? 밑반찬 정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밑반찬에 지금 현재 배추김치를 낸다. 그럼 배추김치를 담기 위해서 배추를 사왔겠죠? 의제매입 됩니다. 그리고 또 계란찜도 팔고 있다. 계란을 사가지고 왔겠죠? 그것도 의제매입이 되는 거예요. 고기만이 아니라요. 면세에 해당되는 농수, 임축산물을 사가지고 와서 제공되는 부분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 과세로 판단하면. 그래서 가능한 부분. 자, 1번 얘기 맞고요. 자, 상품을 직접 수출하는 일반 과세 사업자 김삿갓은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발생하여 조기 환급 신청을 하였다. 맞죠, 여러분? 우리 조기 환급 신청 사유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또는 우리 고정자산 매입이 있었거나 설비자산 성격의 고정자산 매입이 있었거나 그리고 세 번째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이 진행 중인 기업들은 우리 조기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직접 수출하고 했으니까요. 이 사람은 영해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자잖아요. 자,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 사업자 이현주는 간이과세 신고 기간에 임대 수입이 1,000만 원이어서 납부 의무를 면제받았다. 그렇죠. 우리 간이과세 신고 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이 사이에 벌어들인 무슨 금액? 공급 대가의 금액이 얼마이면 4,8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납부 의무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자, 그다음 네 번째, 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면세 사업자 박 사장은 학원 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다. 여러분 학원은 여기 친절하게 면세 사업자라고 아주 써줬네요. 자, 면세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무엇할 수 없다? 공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전액 공제 받았다라고 했는데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불공제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바르지 않은 건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과일 도매 엄만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박과일 씨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관련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무슨 단서가 중요하냐면 과일 도매 엄만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여러분, 과일은 면세이다, 과세이다? 과일은 면세입니다. 자, 근데 그 면세를 그대로 도매만 하고 있는 거죠. 유통이면 면세로 사가지고 가서 면세로 파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다, 아니다? 사업자도 아니죠. 자, 첫 번째 1번. 첨가물 배달용 트럭을 중고차 매매상에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 그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뭘 배웠다? 내 사업이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내 사업이 면세에 해당되는 사업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제공하는 부수, 재화가, 이건 재화죠, 여러분. 부수, 재화가 무엇에 해당이 된다라면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거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거래라고 한다라면 면세가 부수되는 재화가 면세를 만나든 과세를 만나든 모두 다 뭐로 간다? 면세로 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뭘 발급해라? 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니 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네요. 그럼 가장 옳은 거 찾으래요. 답은 1번으로 끝나지네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볼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표준에 포함하여야 된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우리 과일 도매업자는 제가 무슨 사업자요? 면세 사업자라고 했어요. 그럼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무가 있다 없다?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도 아니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은 개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냈겠죠. 무슨 법상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것이다?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포함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당해 업종이 소득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여러분, 우리 이 소득세법상 면세 대상 용어 안 써요. 이건 잘못된 거죠. 소득세법상 면세 대상이란 게 아니고요. 부가가치세법상이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며 여러분 부가세만 면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과일 팔아서 열심히 소득은 벌어요, 안 벌어요? 벌어요. 그래서 이며 그리고 소득세법상 뭐에 속하니? 사업자에 속하니 사업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하므로 우리 무슨 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부가세하고 소득세하고 혼선 빚지 마세요. 부가세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다라고 해서 소득이나 우리 벌어들인 소득, 그래서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신고가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당해 사업장에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금 공제받을 수 없죠, 여러분.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4번째 문제.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자, 간이과세자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사장 씨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액의 1.3%인 260만 원을 세액공제 받았다. 자, 여러분,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인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이 있었다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액의 1.3%를 기준으로 우리 연간 한도 얼마까지? 1,000만 원까지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지금 잘 적용한 거죠, 여러분? 자, 두 번째,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개인인 김 사장 씨는 부가가치세 1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5만 원이 고지되어 납부하였다. 자, 여러분, 우린 소액부 징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얼마에 미달하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30만 원이요. 그래서 우리는 소액부 징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부 징수. 자, 그 징수는 우리 30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15만 원이면 고지하여 납부하였다 말도 안 되죠? 고지가 무엇 된다? 면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지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 잘못 적용한 사례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 간이과세자인 김간희 씨는 매출이 영세율에 해당돼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로 신고한 매출액이 있다. 자,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일반 과세자인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요. 자, 이 강남 씨는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현금 매출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자, 공인중개사도 현금 매출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식장도 해당 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두를 수 있는 업종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맞게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번 문제 풀 때는 아, 되게 지문이 짧다 이렇게 느꼈는데 뒤로 갈수록 여러분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죠. 근데 그런 게 회계랑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다 같이 물어보는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그리고 보관 의무가 면제된다. 그렇죠, 여러분.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요. 우리 적정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무엇했다라면 전송을 했다라면 우리 무엇에 대한 부분 합계표 제출 의무와 우리 보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 개인 붙은 게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겠죠, 여러분. 우리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는 누구만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인사업자는 안 된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만 가능. 그러니까 간이과세자 들었겠죠. 근데 여기 여러분 단서가 붙죠. 뭐는 기억해 주셔야 된다. 직전 연도 우리 매출 금액, 공급 가액 금액 얼마? 10억. 을 무엇하는 사람? 초과자는 제외가 되죠. 네, 10억 초과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중에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 자, 세 번째.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가산하면 된다. 그렇죠. 우리 일반 환급자는 예정신고 미환급세 공제 못 받는다겠죠, 여러분? 그거 확정 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란에 기록해서 무엇하셔라? 우리 정리하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신용카드 등 발급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연간 70만 원 한도란다. 여러분, 우리 연간 얼마 한도이다? 1000만 원 한도이죠. 그리고 발행한 금액, 그걸 공급 대가로 보시면 되겠죠. 발행 금액에 곱하기 얼마? 1.3%. 그래서 그 금액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습니다. 개인 사업자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 사업자가 1년에 2번 신고하잖아요. 간이는 1년에 1번이지만 그러면 2번 신고하실 때 이 공급대가 곱하기 1.3%, 발행금액 곱하기 1.3%를 했는데 내가 상반기에 벌써 600만 원 공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남겨져 있는 건 하반기에 400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시고요. 그때 가서도 나온 금액 그대로 공제받는 분들 간혹 있어요. 그러면 과다 공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 1기 예정 때는 실수가 없을, 1기 확정 신고할 때 우리 1기 과세 기간 거는 실수가 없으신데 2기 과세 거 신고할 때는 1기 때 얼마 공제받았는지 꼭 확인하시고 남겨져 있는 나머지 금액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여라도 내가 1기 과세 기간 또는 2기 과세 기간 작업을 하는데 이 지금 연간 한도 1000만 원이잖아요. 이 100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기간 것만 했을 때 그러면 넘어가면 적색을 띄워줘요. 금액이 넘어갔다고. 그리고 저희가 10억 초과자는 현재 공제받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개인 사업자요. 프로그램은 나날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 사람이 지금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전년도에 신고했던 금액의 10억 대상을 가지고 너는 돼 안 되냐고 얘기하니까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세무대리는 내가 업체를 30군데 40군데 갖고 있는 상태라서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상에서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 10억 초과자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어요. 교육 버전에서는 그걸 하나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거고요. 실제 업무 버전에서는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메뉴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게 좋죠. 왜 적색이 뜨는지, 그리고 어딜 누르면 보이는지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뭐 스마트에이는 그런 기능들은 금방금방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세무사랑보다 그런 건 더 빨라요. 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워낙에 탑재들이 잘 되어 있어서 내가 프로그램만 조금 잘 이해하시면 내가 몰랐던 것도 놓치지 않고 잘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이 잘못됐습니다. 연간 1,000만 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무 2급과 관련된 문제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